예, 어제 이어서 정말 제가 자연과학대를 제외하고 인문학 쪽에서 교수님은 아마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 오늘 초빙하신 교수님만큼 깊으신 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또 졸지 마세요. 예, 우리가 강의를 듣고 또 우리 마음의 양식을 많이 쌓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태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뒤에 보시면 제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약 8권 정도 되는 책을 3시간, 어제 1시간 반, 오늘 1시간 반에서 그 다 하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죠. 어저께는 좀 자세히 했는데 오늘 건너뛰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삼국간섭은 세나라는 러시아, 프랑스 잘 아시네. 독일 이 세 나라가 우리 고종과 민왕후의 편을 들어서 일본들어 요동반도를 점령하고 그걸 할양받았는데 중국으로부터 그걸 기어내라라고 요구를 압박을 가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고종이 러시아 황제에게 노마노프 2세죠. 황제에게 여러 번 밀사를 보내요. 밀사를 보내서 우리는 러시아와 협력할 의사가 있으니까 강력히 개입해달라. 그 전략은 이제 민비의 인하거일책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내려오세요. 삼국간섭 거기로 삼국간섭. 인하거일책이라는 것은 아라사를 끌어들일 인자, 거일 일본을 거부하는 정책 노선을 짜가지고 러시아가 한반도에 강력히 개입하기를 원하는 밀서를 계속 보냅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그것을 믿고 조선 국왕이 거부하면은 개입할 수도 없잖아요. 조선 국왕이 강력히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주변 국가, 자기들의 동맹국인 프랑스를 설득하고 또 독일을 꼬셔서 삼국이 모여서 일본한테 그 압박을 가해요. 뭐라고 하느냐. 요동반도를 너희들이 차지하면 청일전쟁을 일으킬 때 너희들의 명분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청일전쟁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동반도를 차지하게 되면 조선이 일본 땅인 요동과 일본 땅인 본토 사이에 끼게 되니까 조선의 독립이 아주 위태로워진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이 거짓이 되지 않느냐. 그 논리로 압박을 가해서 결국은 요동반도를 개원하게 만듭니다. 자, 그때부터 4월부터 그렇게 되는데 1895년 4월부터 그게 국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삼국간섭이 들어오고 그와 동시에 경복궁의 포로로 유폐되어 있던 고종과 민비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한동안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에서 민비는 한국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개입했다면 우리는 거의 다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모조리 철병하라 요구를 해요. 자, 그들은 2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한 번은 우리 갑오열한을 일으켜갖고 우리 동학 농민군과 싸워서 전쟁을 했고 다음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2번을 했는데 고종과 민비의 요구에 의해서 잘못하면 그 전과가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게 되어 있는 위기에 몰려요. 강력히 민비가 더욱더 요구하니까 민비를 시해해버립니다. 민비를 살해해버리는 거죠. 민비를 살해하면 고종이 심적으로 완전히 망가질 걸로 보고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이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고종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해요. 약
석 달 가까이 다시 일본군 판이 되면서 경복궁에 유폐당하게 됩니다. 유폐당할 때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는데 4차 김홍집 괴뢰 내각이에요. 그 내각 상태에서 매일매일 죽을까봐, 독살당할까봐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자는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독살시켜도 상관이 없고, 일본 입장에서는 또 그중에 왕자 한 사람은 이강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일본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 입장에서는 고종을 없애버리고 그 이강을 자기들하고 친일적인, 아무래도 친일적인 마인드가 많겠죠. 그 사람을 왕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마당에 그 음식 하나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 상태에서. 특히 이제 문제는 민비를 누가 죽였는가를 계속 조사하고 요구를 하니까 조사를 차일파일 미루다가 할 수 없이 조사를 하는 신용이라도 하거든요. 이 친일 내각에 있는 놈들이. 자꾸 좁혀들수록 이 훈련대에 관련된 놈이니 여윤중이니 뭐요, 이 조선 놈들이 많이 그 민비 시해에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왕권이 회복되는 날에는 그들이 다 죽게 생겼죠. 일본 놈은 일본 놈이지만, 일본 놈은 일본 장교가 미야모토가 민비를 찔러 죽였는데, 이놈들은 거기에 원조를 하고 도와준 놈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나라 왕비를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몰리죠. 자꾸 수사망이 좁혀져 오니까 고종을 더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에 들끓어요, 얘네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 3개월을 갇혀 지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민비는 누가 죽였느냐? 아까 말한 미야모토 소위가 죽였어요. 나머지 거기에 있는 일본 깡패들, 스시라고 하는, 스시 또는 뭐 낭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낭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들러리고, 또 일본군도 정렬에 있었지만 그건 들러리고, 또 조선 훈련대도 들러리로 서 있어요. 어느 놈들이 죽였는지 수사하기 나중에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보면 2명의 장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고종이 자기 앞을 지나간 2명의 장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고종 눈에는 다른 사병들과 옷이 다른 화려한 옷을 입은 놈이니까 장교로 알았고, 근데 하나는 장교는 아니었고 1등 상사, 특무 상사였습니다. 소위와 상사가 들어왔는데 상사가 찌른 게 아니라, 찔러 죽인 게 아니라 소위가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행방이 아주 묘하네요. 일본으로부터 이 민비시의 작전 이름을 여우사냥이라고 그랬는데, 여우사냥을 위해서 그들이 대위급 되는 육군 대위들을 많이 데려 들어와요. 근데 그들이 와서 마치 주기로 들어온 것처럼 겉으로는 되어 있죠. 그리고 그놈들을 전국에 싹 풀어가지고 자기가 민비를 죽였다는 무용담을 막 하몽이니 뭐니 막 퍼뜨리고 다니게 만들고, 또 금방 말한 낭인들 그놈들도 풀어가지고 사건 이후에 계속 무용담을 퍼뜨리고 다니게 만들어요. 연막 전술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 몽땅 잡으다가 일본에서 재판을 해요. 무죄 방면을 다 해요. 무죄 방면. 왜냐하면 거기는 범인이 없죠. 들러리들이 범인이겠어요? 이 진짜로 그 민비를 죽이는데 실제로 칼을 쓴 하수자라고 그러는데, 이 하수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수자는 싹 잡아가서 재판할 때 거기에 앉게 있어요. 특별한 전함, 일본 전함을 통해서 이 2명을 빼돌립니다. 빼돌려서 일본의 다른 항구에 정박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틀간의 작은 조사를 하고 방면해버려요. 한 달 뒤에 제대시켜버립니다. 군대에서 없어져 버렸죠. 근데 재판은 한 6개월 진행돼요. 거기에 없다고, 여기는 다 무죄다, 민비 시해자가 없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진실이죠. 거기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은 범인을 찾지 못해요. 범인을 확실하게 알아낸 건 최근에 5년 전부터 일본 문서를 뒤져서 알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2달 뒤에 대만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으로 다시 재임명돼 가지고 파견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죽어요. 사살당해. 대만 밀란군에 의해서. 그런데 그들도 이제 전사당한 걸로 전사 처리는 일본 기록에 되어 있는데 몇 가지 기록들이 웃기는 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일단 육군 대장 정도, 해군 대장 정도 되는 자들이 그 2명이 전함에 실려서 별도 전함으로 이동할 때 어디 왔느냐 계속 무전으로 물어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2놈 모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육군 대장이 그걸 계속 끝까지 일본 도착할 때까지 신경 쓸 일도 없었고, 그리고 또 가서 그놈들을 죽을 만한 데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도 증거물이잖아요. 이 두 놈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근데 또 이놈들을 죽었는데 전사 처리는 했는데 모든 전사자는 야스쿠니 신사에 다 그 봉헌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2놈만 빠져 있어요. 빠진 이유는 옆에 나라 왕비를 죽인 놈을 거기다 모셔놓고 계속 절을 하면은 두고두고 외교분란이 일어나겠죠. 아예 그놈 2놈은 뺐으니까 여러 가지 행적이 이 두 놈이고, 거기서 찌른 놈인 미야모토는 결국은 봉헌되지 않고 사라진 걸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은 이 두 놈 중에 미야모토가 하수자다. 실제로 찌른 사람을 하수자라고 그러거든요. 하수자다. 그 이후에 이제 민비의 그 지유 변동과 고종의 어려움, 그런 거의 포로 상태의 생활 속에서 독살당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밥을 미국 대사관에서 갖다 먹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고종이 임명한 그런 측근들, 미군 측근들이, 헐버트 이런 사람들이 그 도시락에다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가지고 와서 누가 못 열어보게 고종이 직접 열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3개월을 버텨요. 그러는 사이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민비 시해에 관련된 수사를 계속하라고 압박을 가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황제와 비밀스러운 친서를 통해서 러시아 공간에 내가 망명을 할 테니까 망명권을 달라는 교섭을 해요. 그래서 망명하기 한 달 전에 로마노프 2세 러시아 황제의 망명권 허용을 받아냅니다. 받아내고 거기 가면 뭐합니까? 장교 5명 있는데 가갖고 일본군이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옮기라고 그러니까 고종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열흘 전에, 원래 아간 망명일에 열흘 전에 그쪽으로 옮기라고 하니까 안 가요. 안 가고 공간 경비를 강화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의 까레이스키나 기타 여러 전함들 안에서 150명의 해군을 차출합니다. 해군은 바다에서 싸우는 자들이지 육지에서 싸우는 자들이 아닌데, 그걸 인천항에 상륙해서 밤새내 구보로 남대문까지 도착해요. 남대문에 도착해서 러시아 공관으로 쏙 들어가서 배치를 마쳤을 때가 밤 9시, 10시 정도 됐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고종한테 그걸 알리니까 고종이 이제 다음날 이동하는 걸로 하고, 근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일본군이나 친일 훈련대에 눈에 안 띄고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고종은 전국 각지에 의병을 일으키라는 밀지를 내립니다. 비밀리에 밀지를 내려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제천 이런 데부터 계속 의병이 일어나요. 근데 이 훈련대가, 친일 훈련대가 1000명 정도 됐어요. 1000명 정도로 이제 이 경복궁을 포위해서 왕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500명 정도가 의병을 진압으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500명 가지고 이제 왕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느냐. 24시간 보초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교대해야 돼요. 뭐 8시간씩 교대해도 그 왕궁 전체에 200명이 필요하다면 저도 600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600명이 그냥 죽을 똥을 싸면서 500명이 600명 노릇을 하니까 피곤해져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치를 하는데, 망명일 열흘 전 또는 보름 전부터 계속
그 나인들이 가마를 타고 막 드나듭니다. 드나들다가 거기 보초병 들고 실랑이를 많이 벌려요. 벌려서 7일 전, 망명일 7일 전에 앞으로는 여성 나인들이 탄 가마는 건무하지 않는다. 이 합의를 받아내요. 받아내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그 쌍마차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마차를 그 가마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새벽 7시에 그 가마에 타요. 앞에는 나인이 타고 뒤에는 임금이 타고 또 하나 가마에는 앞에 나인이 타고 뒤에 왕세자가 타고 왕과 왕세자가 동시에 움직여야지. 왕세자를 포로로 잡아버리면 왕 망명하나 마나 마찬가지. 망명하나 다른 나라 땅으로 들어간 옛날에는 외교 공간을 최법권 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땅으로 여겼어요. 서울에 있지만. 근데 오늘날은 최법권 개념은 사라졌어요. 국제법에. 옛날에는 우리가 열등한 불평등 조약을 맺었을 때는 서양 놈들이 자기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공간을 자기들 땅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바깥에서 벌어지는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저희들이 했어요. 그 안에서 영사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러시아 땅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망명이 되는 거죠. 망명이 돼서 7시에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 땅으로 도망간 왕이고 왕세자는 만약에 붙들렸다면 왕세자 붙들고 왕으로 임명하고 다른 나라 따라 도망간 왕은 무력화시켜버릴 수가 있죠. 쉽사리.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움직이는데 4명이 움직여가지고는 나중에 수비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60여 명의 나인과 궁녀들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지방경찰청 있는 데에 미리 대기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 아시죠? 경복궁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문, 오른쪽 측면에 있는 문은 경춘문이라고 그래요. 영춘문. 왼쪽에 있는 문은 영추문입니다. 가을 추자 써서 영추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직진해서 약 1km 반 정도 가서 다시 90도로 꺾어서 내려오면 지방경찰청 앞이에요. 경의로의 아침이니 뭐니 아파트들 있죠. 거기 더 내려오면 옛날 MBC 자리 지금 경향신문 자리 거기 더 내려오면 러시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아무리 뛰어도 한 50분 정도 걸려요. 그 사이에 제지당하면 이제 망명은 실패하는 거죠. 결단을 내려서 고종이 그날 아침 새벽에 망명에 성공하고 내부에서 준비된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러시아 공간에서. 지금 러시아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고 러시아 사람들이 쓰지는 않고 있지만 그 옛날 유물로 남아있고 지금 우리나라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망명 조치를 통해서 바로 무슨 일을 했느냐. 도착하자마자 김홍집 정부가 무법정부, 나의 명령에 근거하지 않는 정부였고 그들이 그 이후에 낸 모든 개혁 관련이 뭐니 이런 법령들은 무효다고 하는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바로 고종의 친정 내각을 이제 발표를 해요. 그 정부가 무너졌죠. 그 다음 날에서 이제 사람들은 알았어요. 한 9시, 10시에서 왕이 이열을 하신 걸 알았어요. 러시아 신문이나 러시아 기록에는 전부 고종의 망명 또는 고종의 혁명이라고 보도를 하거나 기록을 하고 있고 외국의 영어로 된 모든 신문들도 다 망명이라고 로얄 어사일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일본 놈들만 아간 파천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간 파천, 노간 파천. 친일파들은 주로 노간 파천이라고 많이 했고 일본 놈들은 아간 파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아간 파천이라 일본 놈 말을 써가지고 국사를 정리하면 안 되는 거죠. 일본 놈 빼고는 어디도 그런 말 쓴 적이 없으니까 우리 실록에도 이필주어 또는 이어라고 되어 있지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조는 분들이 있는데 점심 먹고 졸기 딱 좋은 시간인데 네. 고종의 처지를 생각을 하면 잠이 다 깨버려요.
이 궁지에서 몰려서 그래도 그 궁지에서 또 길을 떠서 그 정부를 괴뢰 정부를 무너뜨리고 신정부를 출범시키면서 거기서 1년 정도 아관에 머무른 뒤에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부인이 처절하게 살해당한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경운궁, 지금 덕수궁으로 갑니다. 고종이 권력을 탈취당한 뒤에, 그러니까 그 왕위를 뺏긴 뒤에 그 경운궁은 덕수궁이라고 그때부터 불려져요. 일본 놈들이 그렇게 지었어요. 덕수궁이라는 이름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정치는 그만하고 덕이나 닦고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덕수궁이. 아무튼 거기서 1년간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호위하고 그 궁궐을 지킬 수 있는 병사를 길렀어요. 1000명 정도 장교와 병사를 합쳐서 1000명을 길러서 그걸 이끌고 덕수궁으로 환허를 합니다. 환궁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환허라고 쓰는 건 덕수궁으로 돌아갔으면 환궁인데 다른 궁으로 왔기 때문에 환허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1000명을 이용해 가지고 고종이 3만 명의 신식 병력을 만듭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한참 걸리니까 바로 거기서 10월 11일 날, 그러니까 1897년 10월 11일 날 대한제국을 선포를 해요.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에 약 10개월 정도 전국 유생들의 황제라고 칭제 건원 상소를 받게 됩니다. 칭제라는 것은 황제로 칭하고 건원, 연호를, 황제 연호를 세우시오. 그것을 10개월 동안 아주 열화와 같은 그런 권고와 또 어드바이스로 자문을 받게 돼요. 이 전국에 있는 유생들로부터. 그게 다 지금은 기록으로 남아있고 또 전문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 두 가지, 내용의 두 가지를 요약하면 한참 걸리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왜 황제가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을 해요.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조선은 중화국가로 살아왔고 중화국가일 수 있다. 중국만 중화가 아니라, 중화라는 뜻은 문명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국만 세계 문명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나라는 오랑캐 국가라고 봤어요. 여진족의 국가니까 인정을 안 했어요. 중화국가로 인정을 않고 우리가 명나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명나라의 제사를 계속 지냈거든요. 제사 지내는 제사단을 대보단이라고 그랬어요. 크게 보답하는 제사단. 뭘 크게 보답하느냐? 임진난 때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으로 대보단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계속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명나라를 이어받은 거라. 여러분들 형제간에도 제사 지내는 아들이 그거 다 이어받는 거예요. 선산도 이어받고 다 이어받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다 이어받으려면 며느리들도 제사 열심히 지내야 다 이어받는 거지. 제사도 안 지내고 달라고 하면 법정까지 쌈나요. 지금은 인정하지 않죠. 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지금 판결 내용들이 주로.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가 중화국가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여진족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국인들이 중화국가를 세운다면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중화국가다라고 생각한 게 원래 조선 중화론이에요. 근데 나중에 100년을 기다려도 중국인들이 중화국가를 못 세우는 거예요. 오랑캐들이 계속 지배하니까 100년이 가도 안 되는데 뭐 차라리 우리가 중화하는 게 낫겠다 해서 조선 중화론의 의미가 좀 더 발전을 하게 되고 좀 더 청나라와 독립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선 중화론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화국가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종 임금께서 황제를 칭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논리고, 다른 하나는 전 세계가 왕이었던 사람들이 다 황제를 칭하고, 빌헬름 2세가 독일 왕이 독일 황제로 되죠. 또 이탈리아의 엠마누엘 왕이 황제가 되고 다 황제를 칭하고 주변국이 다 황제예요. 일본도 일본 천황이고 중국은 당연히 황제고 러시아도 로마노프 황제란 말이에요. 다 황제라고 하는 마당에
우리만 왕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독립을 유지하고 평등을, 주권 평등을 유지한다는 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조리 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 국가를 만들 때 그 왕을 더 높이 받드는 걸 신존왕주의라고 그래요. 신존왕주의라는 명목하에 황제를 당연히 칭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다른 논리인데, 우리나라는 수십 개의 나라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나라다. 옛날에 진안도 있었고 변안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부여도 있었고 옥조도 있었고 가야도 있었고 제주에 탐라도 있었고, 이거 싹 합쳐가지고 통일해서 조선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조선은 원래부터 많은 나라들을 거느린 황제의 지위로 되어 있었고, 고구려도 황제를 칭했고 고려도 황제를 칭했고, 조선에 와서야 조선이라는 국호 때문에, 조선은 중국이 하사해 준 이름이거든요. 제후국의 이름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황제국이 돼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런 신존왕주의에 더해서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통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국이 될 수 있다, 제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변으로 그 상소문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고종이 이제 마지못해 황제에 오르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황제국을 선포하고 그 반조문이라는 선포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국명을 대한이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제국이라고 하고가 아니라 대한이라고 하고, 대한국이라는 말도 없고 대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기에 대한제국이란 말은 내가 어저께 안 썼다고 그랬죠. 우리 학자들이 대한민국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한제국기, 대한민국기 이렇게 구분은이라고 쓰는 말이고, 대한제국기에는 대한이라고 썼거나 대한국이라고 썼거나 대한민국이라고 썼다. 대한민국 3.1운동 때 대한독립만세 그랬으면 이게 대한제국 만세의 뜻인데, 그런 명칭은 아니었을 것이고, 대한이라는 나라의 만세 또는 대한민국의 만세라고 만세를 부른 거예요. 나중에 생길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을 뜻하는 대한민국으로 만세를 부른 거죠. 대한민국이란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상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한제국계 이미 쓰던 말이 우리 국호였다. 대한제국이 만들어졌는데, 이 대한제국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국사책에는 서재필의 독립협회, 독립신문 요것만 막 나오고, 고종이 만든 대한제국은 별로 다루지 않았고, 나는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없어요. 서재필은 배웠는데, 서재필이 고종보다도 높은, 황제국의 황제보다도 높은 식으로 되어 있는 엉터리 역사책을 배웠는데, 그건 전부 일본 놈들이 만든 역사책을 갖다 베낀 거예요. 이유는 왜 베낄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이 8월 9일 날 그 일본에 대한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를 미군이 얻었고,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9월 1일부터 새 학기예요. 그러면 9월 1일부터 우리 학생들 가르쳐야 될 게 아니야. 국사를 일단 가르쳐야 되는데 없어. 일본 놈들이 써놓은 조선사밖에 없어요. 그 조선사를 등사판에다가 막 한글로 이제 옮겨서 막 번역해가지고 9월 1일부터 가르쳤으니까, 일본 놈들이 써놓은 친일 역사를, 친일 조선사를 가르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앞장서고 그런 자들은 이제 이병도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이 총독부,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그 관청에 촉탁이라는 벼슬을 한 자예요. 그 친일 매국노가 그래도 역사를 손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국립서울대가 만들어질 때 국사학과가 생기면서 거기 초대 학장을 합니다. 아니 그 학과장을 해요.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이 제자는 전부 이병도 제자예요. 친일파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음대 홍남파 제자예요. 전부 친일, 홍남파 엄청난 친일파죠. 그 친일파 제자가 되는 제자들이 다. 그러니까 국사학을 하는 모든 자들은 이병도의 친일 제자들이기 때문에, 또는 제자의 제자예요.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할 만큼 또 공부도 안 해요. 사료를 많이 봐야 되는데, 그 먼지를 털면서 봐야 되는데, 남이 써놓은 거 쉽게 공부해서 뭐 교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가 바로 이렇게 깨끗해지지 못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여러분들도 잘못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은 아예 그 역사도 잘 몰라서 내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뭘 내가 고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잘못 가르쳐진 게 뭐를 알고 있어야 내가 그걸 달리 해석하고 달리 고치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많이 지금 안 나오셨는데 돈을 안 받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공짜로 받으니까. 응? 한 10만 원씩 받아야 다 나와요. 한겨레 신문에서 아침 일찍이 6시에 이 사회 명사들 모아놓고 하는데 10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매일 나와. 그 사람 6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들으러 나온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드리는 거 거의 같은 내용인데, 왜냐하면 10만 원 냈으면 10만 원이 뭐 큰 돈이라서가 아니라 아까워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이라도 받았어요. 자, 진심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한제국은 적어도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조선중화론과 신존왕주의, 새로운 왕을 세워서 높여가지고 그 힘으로 왕권으로 개혁을 하려는 생각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원세력은 동학세력이었습니다. 동학세력은 원래부터 목표가 서울로 진격해서 병사로 직행해서 왕 옆에 있는 나쁜 놈들을 싹 쓸어내버리고 성훈 임금님의 말씀을 맑게 만들어서 새로운 정부를 세워가지고 개혁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해요. 네? 이미 4대 강령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그 이전에는 정감록이나 이런 것들은 뭐였냐면, 이 조선 왕조는 이미 운명을 다 했다. 정도령이 나타나고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동학이 최재우라고는 그 경상도 사나이가 등장하면서 그런 건 잘못된 것이고, 조선 왕조를 붙들어 매가지고 강화시켜서 그 힘으로 개혁을 한다. 반봉건 개혁을 한다. 이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서 정감목을 쓸어내버립니다. 쓸어내버리고 정씨 왕조 도래설을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쓸어내고 조선 왕조 강화론으로 가게 됩니다. 혁명을 하긴 하는데 그때는 혁명이라는 말을 개벽이라고 불렀어요. 개벽 사상은 받아들이되 조선 왕조를 쓸어내는 개벽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권력을 이용해서 봉건 세력을 쓸어내는 그런 혁명관을 세웠으니까 대단히 근대적인 거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왕을 없애버린 적이 없어요. 프랑스 제외하고는 일본 놈들도 다 굶어 죽고 있는 천황을 옛날에는 굶어 죽었어요. 지나다니가 사무라이들이 지나가다가 불쌍해서 쌀 말 놓고 가고 뭐 보리 한 말 놓고 가면 그거 먹고 살던 사람이 천황이에요. 근데 오늘날 천황을 대정공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권한을 천황한테 다 이양해갖고 하늘처럼 높여서 신격화 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근대국가를 발전시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그랬고, 없는 왕을 만들어요. 사보이의 조그마한 왕을 크게 이탈리아 전역의 왕으로 만들고, 독일도 거의 200에서 50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전부 제후들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프로시아 왕을 독일 전역의 왕으로 비를름 2세 황제로 받들어 모셔서 독일을 통일시킵니다. 그건 스웨덴도 마찬가지였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는 원래부터 귀족 공화국이라 왕이 없었어요. 근데 그 귀족 가문 중에 하나 제일 센 놈을 왕으로 만들어갖고 오늘날 지금 있는 왕조가 그때 봉대된 왕이에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근대국가를 만들었다.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을 없애버린다는 그 또 이상한 왕을 또 세운다는 정감록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대적이지 않았던 거죠. 반근대적인. 스웨덴은 왕이 대가 단절돼 버려요. 대가 단절돼서 왕을 꾸어와요. 어디서 꾸어오냐? 나폴레옹의 장군 중에 하나를 꾸어다가 왕으로 만들어서, 구스타프 지금 왕조가 나폴레옹 쫄게 했어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 우습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왕을 만들어서라도 나라의 중심을 굳게 세워서 개혁을 해가지고 근대화로 나아가는 게 이제 세계사의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걸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동학은
자기들의 역사 감각으로 그걸 만들어내요. 그런 사상이 신존왕주의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조선의 궁화가 뭐였냐면 헌정이라는 사람들은 철종은 전부 골방에 갇혀가지고 그 세도 정치, 세도가들한테 쩔쩔매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동학 세력은 이 쩔쩔매는 골방에 갇힌 왕을 없애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하늘 높이 봉대해가지고 이 세도가라고 하는 옆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귀족 쓰레기들을, 양반 쓰레기를 쓸어내고 임금님의 뜻을 맑게 해서 나라를 평정하려는 생각이니까 서양과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또 두 가지. 자, 앞서 말씀드린 조선중화론, 오늘날 조선중화론은 오늘날까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BTS 등장은 우리를 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문화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결실이지 무슨 다른 나라 뽐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실은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이, 본 사람들 있어요? 보셨어요? 끝까지 잡았어? 아니, 분명히가 엄청나게 말할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영화입니다. 게임은 쉽지만 뜻은 어려워요. 지금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잘 나가는 영화가 있어요. 갯마을 차차차. 전 세계 83개국에서 오징어 게임 1위를 하고 있는데 7개국에서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7개국에서 오징어 게임을 누르고 갯마을 차차차 1위야. 아마 더 확산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징어 게임 하나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문화 상품들이 전 세계를 누빌 만큼, 각광을 받을 만큼 그런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화적인 역량이에요. 우리의 도덕관이고.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이 뭐냐? 홍익인간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생각.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거전에서 복지 문제 가지고 국민 기본소득을 해야 되느냐, 신복지를 해야 되느냐, 뭐 복지 갖고 논쟁을 많아지만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것 갖고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나눠주느냐? 다 나눠주느냐? 부자 그런 사람 가리지 않고 또는 그 재원을 어디서 만드느냐 갖고 싸우지 나눠주지 말자 주장하는 놈 없어요. 근데 미국은 나눠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놈들이 많아요. 서양도 많고. 왜냐면 홍익인간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풀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아요. 오만방자하게 짝이 없어요. 서양놈들. 오만방자하게 짝이 없고 사람을 엄청 죽여요. 그들이 100년 동안 전 세계를 제패하는 동안에 무진장의 많은 민족이 사라졌고 청년들은 9억 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이 정치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놈들이죠. 서양 문명은. 오만하고. 한국 사람들은 겸손해요. 우리가 볼 때 오만하가 보이지만 외국에 비하면 그 오만한 놈도 무지하게 겸손하다니까. 외국 사람을 비하면. 그리고 또 그 겸손은 이제 유교적인 우리의 생활문화에서 나오는 거고요. 대단히 창의적이에요. 같은 걸 모방하더라도 모방해도 그대로 모방하는 게 그보다 더 좋게 모방하는 경우가 많고 전 세계 믹스커피 시장을 95% 이상 지배하는 믹스커피가 한국 믹스커피예요. 응?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그 미국의 인텔이 정보보지 못한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는 아래한 걸 쓰잖아요. 응? 전부 전 세계는 독일까지 내가 유학 갔던 독일이나 프랑스도 모조리 영국도 다 미국 거 씁니다. 한국만 미국 거 안 써요. 응? 코카콜라 한국에서 꼼짝 들으래요. 코카콜라 실성사이다가 청량 음료계를 7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쌈 나가지고 그 펩시하고 또 그 30% 가지고 코카콜라가 또 다 남은 거예요. 15%밖에 안 남는데 코카콜라가 전 세계보다 유일한 나라예요. 네? 맥도날드가 전명하기보다 유일한 나라다. 우리나라에서만 패했어요. 맥도날드가 김밥한테. 김밥이 경쟁력이 엄청나게 세요. 뭐 배고플 때 우리가 맥도날드 찾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조차 전부 김밥 먹지. 공부하지 않는 분이 많은데 맥도날드 먹는 분이 많나? 아무튼 맥도날드가 점령하지 못한 또 유일한 나라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국 문화를 말할 때가 이미 지났고 한국 문명을 말해야 될 때가 왔다. 전 세계를 아마 문화적으로는 군사적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한국이 지배해야 될 것이다. 군사력도 만만치 않은 나라죠. 왜냐하면 군단국이라서 열심히 서로 군사적으로 경쟁하다 보니까 세계 8대 군사 강국이 됐는데 문화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가치에 있어서 영향력이 강하면서 동시에 군사력도 강한 나라를 군사력이 강한 것을 하드 파워라고 그러고 문화 도덕적인 그런 매력이 강한 것을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거든요. 하드 파워가 다 강한 나라를 스마트 파워라고 그럽니다. 한국은 스마트 파워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 파워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저력을 가진 나라고 물론 세계에서 IQ는 제일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장해서 자화자찬으로 측정한 게 아니라 전부 외국 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만 국민 평균 IQ가 106을 넘어가요. 106을. 나머지는 다 밑에 있어. 일본도 105, 저 중국 104 이렇게 밑에 있다고. 물론 이쪽 아시아가 좀 높고 미국은 99, 독일 놈들이 100. 뭐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99밖에 안 돼요. 머리 좋은 놈이라 좋지 평균적으로 높지를 않다고. 아무튼 조선중화론이 오늘날까지 뻗치면서 한국이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빈말이 아니었죠. 그 생각을 먼저 한 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네? 조상들이었으니까 조상 탓만 하면 안 된다. 조상 덕이라고 그래야지 탓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은 그런 의미에서 네 가지 특징을 가졌는데요. 네 가지 그 어떤 업적을 이뤘는데 첫째는 그런 민국이었습니다. 민국, 백성의 나라였어요. 이 민국이란 말은 영종조 때부터 계속 쓰던 말이에요. 백성의 나라라는 뜻을. 근데 제일 많이 쓰여지는 때가 고종 때예요. 고종이니까 나라의 이름을 국호를 대한으로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건 민국이란 말을 쓰니까 대한과 민국이 합쳐지는 건 쉽사리 합쳐지게 돼요. 쉽사리 합쳐져서 여기서 특징 네 가지를 나오는 데가 있을 텐데요. 조금만 넘겨보시죠. 대한제국은 일단 백성의 나라였다. 그리고 고종도 백성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나 1인의 나라가 아니라 만백성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 생각은 영종조부터 자라나서 고종 때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고 오늘날도 백성의 나라라는 말에 저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의 나라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야만 근대국가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적인 형태를 취하든 어떤 모든 사람에게 관직이 개방된 형태를 취하든 서구 민주주의 형태만 유일하게 백성의 나라는 아니죠. 누구나 높은 관직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나라는 근대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한제국은 민국이었고 두 번째, 근대국가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한 근대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당시 아시아에서 제2위의 경제 대국이었다. 대한제국이. 여러분들은 처음 듣고 지금 깜짝 놀라고 과장할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한제국은 1915년에야 우리나라의 의병이 만주해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 올라간 의병이 국내 진공투쟁이 멈추는 해가 1915년이에요. 1915년까지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일본 놈들이 강점을 했지만 1915년까지를 보면 1915년에 여기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요. 12페이지로 가시면
12가 아니라 17페이지 17페이지를 다들 보세요. (19페이지를) 정확히 보시면 OECD 통계를 보면, 그 당시에 통계를 보면 1911년 나라가 망한 다음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815달러였어요. 근데 우리의 진공투쟁이 끝난 1915년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48달러, 일본은 1430달러. 우리하고 지금 격차가 얼마 안 나는 때예요. 그런데 이때에 포르투갈에 거의 육박했고 그리스를 우리가 능가했어요. 그리스의 1인당 국민소득을. 근데 이대로 가면 한국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일본은 이제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927년에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지르게 돼 있었다. 근데 이놈들이 우리를 강점해가지고 1919년 이후부터는 엄청난 수탈이 또 동시에 벌어집니다. 그 이전부터 수탈을 했지만 앞에 우리의 경제발전이 일본의 수탈은 1905년부터 시작돼요. 정확히는 1906년부터. 수탈 속에서도 이 정도 빠른 성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대한제국이 대단히 부자국가였다. 아시아의 2위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놈들도 그런 보고를 하면서 이게 그냥 놔두면 계속 발전해가지고 1900년 2월 19일 일본 공사가 비밀보고를 저희 본국에 한 걸 보면 한국은 단순한 상업시대에서 공업시대로 들어서는 데 이르러 한두 동양국가와 관계로부터 나아가 세계적 경쟁 영역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1904년 4년도에 다시 한국의 무역은 해마다 다소 소장이 있지만 발달의 추세가 현저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이거 빨리 더 강해지기 전에 먹어치워야 된다는 생각에 일본 놈들은 아주 급박했을 거예요. 이때 우리의 많은 근대적인 기업들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은행은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진 대한천일은행의 후신입니다. 명칭만 계속 바뀌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동아제약 활명수는 궁중비방이었어요. 원래 소화 잘 안 될 때 먹는. 그걸로 민씨가 제약회사를 세우겠다니까 고정이 세워라 그래서 세웠어요. 근데 계속 성공해서 일본의 제약회사와도 거뜬히 경쟁해가지고 일제 때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우리가 가스 활명수 많이 먹었죠. 어린 시절에. 지금은 가스명수라고 그러는데 가스명수의 전신이 이 궁중비방 활명수였다. 이런 식으로 근대 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발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산은 당시 정부 예산은 1904년에 얼마만큼 증가했냐. 1896년보다 3배 증가하니까 경제적으로 높이 빠른 속도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앞서 있는 제2의 제2의 경제 강국이었다. 네 번째는 아시아 제2의 군사 대국이었어요. 왜 그러냐? 일본은 약 24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0년 전후에서. 우리나라는 1900년 전후에서 3만 명의 신식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그 당시에 일본을 제외하고 3만 명의 신식 군대를 가진 나라는 없었어요. 중국은 뭐하고 있었느냐? 청일전쟁 때 양무운동을 통해서 신식 군대를 길렀는데 청일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3분의 2가 괴멸해버려요. 그 다음에 3분의 1을 원세계가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1900년 의화단원 때 개입해가지고 만주에서 러시아군하고 한판 붙어요. 붙어서 완패해요. 완패해가지고 서태후가 화나서, 그때는 서태후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앞으로 군량미를 주지 말아라 이 자식들. 중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주에 갇혀가지고 만주에서 청군이 비적이 돼요. 그걸 청비라고 불렀거든요. 청비화 돼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북간도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 동포들이 가서 살고 있었고 산지 거의 100년, 150년이 되는 상황이었고 서간도는 이제 중국 놈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청비로부터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우리 군대 신식군대를 이용해서 청비로부터 그 땅을 확보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서 살고 있었던 그 땅인데 거기서 관도 관리사라고 하는 이범윤이라는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죠. 도지사를 파견을 해서 하얼빈 이나무 땅이니까 우리 삼남지방보다 큰 땅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었고 당시에 모든 우리의 문서는 삼천리 강토란 말이 없었어요. 사천리 강토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큰 나라를 이제 고종이 만들었는데 그 만든 힘은 뭐였냐? 3만 신식 군대였어요. 일본군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때니까 1904년에 그들 2월 6일 날 우리를 재침략한다고 그랬죠. 이 1904년 2월 6일 전까지는 우리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첫째 간도를 확보하고 그걸 국제법에 맞춰서 우리 땅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울릉도도 고종이 그 땅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일본 놈들이 엄청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일본 지령에서 막 거기다가 비석도 세워놓고 다 쫓아내고 거기 전라도 사람을 왕창 갖다가 거기다가 살게 만들어요. 전라도 말로 도를 독이라고 하거든요. 에? 전라도 사람 없어요. 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돌섬인 독도를 그 독섬이라고 불렀어요. 독섬을 홀로 독자를 쓴 게 아니라 원래 돌이라는 뜻의 사투리로 독이었는데 그 울릉도를 확보함으로써 독도도 자동으로 확보되고 정부 고시를 통해서 우리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고종이 선포합니다. 고종은 세종대왕보다 더 넓은 땅을 확보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광개토 대왕 이래 가장 넓은 땅을 확보한 사람이 고종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게 무력이 있어야 가능했잖아요. 3만 병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중국군은 신식군대가 다 괴멸해버렸고 아니면 도적대가 됐고 일본 다음에는 우리만 가장 강력한 신식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 힘으로 했고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강력한 꿈을 뭘로 표현했느냐. 연호 광무라는 걸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빛나는 무력이라는 뜻으로. 근데 또 광무는 옛날에 송나라가 북송과 남송이 있는데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을 세운 사람이 그 멸망한 북송의 왕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지방에 발령받아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여간 무력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금나라를 남쪽으로 못 오게 만들고 막아내고 또 내부에 있는 밀란 세력들을 정리해서 남송을 세워서 송나라를 재건합니다. 고종은 스스로를 광무라고 이름을 지은 거 보면 군사력에 대한 열망도 표현하고 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는데 그걸 다시 복원한 재건한 왕으로 스스로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광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근데 또 나중에 고종이 죽은 뒤에 시해된 뒤에 일본 치하에서 일제 치하에서 그 신하들이 이제 고종실록을 쓸 게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상관하지 않는 경륜은 자기들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고종이라는 시호를 줬어요. 그런데 똑같이 북송을 세운 그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한 그 왕 시호가 고종이에요. 북송의 첫 왕의 시호가 고종이고 광무제다. 그래서 고종을 광무제 고종이라고 우리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 평행한 이익을 보면 고종의 뜻을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의 뜻을 알 수 있죠. 나라를 재건한 왕이라는 뜻으로 고종이라는 걸 줬으니까요. 또 옛날에도 고종이란 말을 썼을 때는 은나라 때 고종이 있었거든요. 그건 은나라를 중흥시킨 사람으로 고종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서경에도 고종융일이라고 해서 한 챕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군사력이 3만 병력을 길렀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은 한 4만 병력 됐는데요. 산포수들은 화승총을 가지고 있어갖고 범이나 큰 표범 맹수들하고 싸우면서 사냥을 할 때 맹수들한테 잡혀먹힐 수 있는 위험 속에서 그 총을 쐈어요. 그 총을 무지하게 잘 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그리고 이 조선 초부터 산포수들은
나라에서 보호했고, 그래서 사냥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 대신에 난리가 나면 군인으로 징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속 운영해 왔거든요. 포수제도라고 그러는데, 고종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산포수들에게 신식병기를 제공했습니다. 화승총이 아니라 이제 그냥 격발하면 나가는 총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산포수가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 지난번에 무슨 영화 하나 나온 거 있는데, 홍범도 장군은 산포수 출신이에요. 산포수의 대장인 사람이죠. 그리고 안중근의 직업은 포수였어요. 산포수. 자기가 여순에서 이또를 처단한 뒤에 잡혀서 쓴 직업란에다가 포수라고 썼어요. 포수. 그게 뭐 가짜로 쓴 거 아니고 실제로 포수였고 총을 엄청 잘 쐈다. 아마 한국에서는, 동양에서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총을 제일 잘 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행이 포수대회를 전국적으로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포수에서 제일 정확하게 잘 맞힌 사람들을 장원, 차석 이렇게 뽑아서 상을 줬는데, 몇 번을 안중근은 장원을 해요. 그리고 신천이라고 하는 데서, 황해도에서 신천으로 이사간 뒤에는 신천에서 자기가 포수대회를 열어요. 그리고 자기가 장원해요. 그런 정도로 총을 잘 쏘는 사람이었다. 아주 친일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두 가지가 특징적인데, 총을 제일 잘 쏘았다, 한국에서. 두 번째, 고종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사람보다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뭘 모르고 동네에서 헛소리 떠들고 다녔을지, 친일적인 발언을 하고 행동을 했을지는 몰라도 아마 고종황제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걸 사상가는 아니니까 어디 편들어야 될지 잘 모르고, 어저께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당 편들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계속 물어보면 모르겠다가 더 많아요. 아마 대선 때 2, 3일 전에 가서야 청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안 맞는 거예요. 대선에 2, 3일 가서야 정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듯이 그때도 안중근도 노선을 잘 몰라서 헛짓거리 했지만, 고종이 찍어서 너는 이또를 처단하라. 그러니까 처단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격자세나 거기 거리가 벌써 한 저쪽 쫙 끄트머리 그 구석 정도 되는 거리인데, 막 러시아 온 놈들하고 막 얽혀, 일본 놈들 얽혀 있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정확히 그 이또를 3발을 맞춰요. 에? 정확히. 러시아 군대 하나도 안 다치고, 러시아 장교 하나도 안 다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총령사 뭐 일본 놈들 있죠. 한 발에서 네 놈을 쏴. 아니, 3놈을 쏴요. 그러니까 7발 들어있는 총이었는데 한 발은 남아있어서 못 쏘고, 마지막 쏠라는데 덮쳐가지고 이제 못 쏘고. 그러니까 이 사격 실력이 엄청난 거고,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시끄럽고 막 아우성 치는 마당에 그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걸 쏠 수 있었다는 것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내 말 알아들을 텐데, 알아들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웬만해서는. 우왕좌왕하다가 목표물을 상실하고 괜히 러시아 사람 쏘아갖고는 더 국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정확하게 쏘는 거니까 그만큼 포수의 지위가 높았고, 그렇게 총을 잘 쏘던 사람이, 그 포수 중에 한 사람이 안중근이었다. 포수까지 합치면 4만 병력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의병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병력은 우리 민간인들도 들어가서 청년들이 군인이 의병이 됐지만은, 고종이 기른 대한제국 한국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포수들이었다. 자, 김저진 장군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이에요. 대한제국 그러니까 육사 출신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청천 광복군 사령관은 또 마찬가지로 육사 출신이에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이다. 고종은 나라를 힘이 모자라서 지키지 못했지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모든 무력 또는 그런 장교, 장사병들은 고종이 거의 다 기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포수조차도 홍범도도 아무 고종의 덕을 군사적으로 안 입은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포수한테 그 정도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신식무기를 포수가 가지고 사냥을 하면서 목숨도 구했고 나라도 나중에 구하는 그런 독립투사들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의 주력은 한국군이고, 두 번째는 포수고, 세 번째는
우리 민간 출신 젊은 장정들이었다. 그 독립군의 근간이 돼요. 그건 전부 대한세대 또는 어저께 말했던 광무세대, 광무라는 연호를 쓰는 시대에 1907년 이전에 고종이 세운 2000여 개 학교에서 길러진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길러진 일본 놈들 학교에 다닌 사람들은 거의 한 사람도 독립운동에 나서지 않아요. 그 이유를 내가 1907년 8월 1일 이후를 일제세대라고 한다고 그랬죠. 일제세대에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어느 날 몸을 일으켜서 독립투사가 됐다. 그런 선례가 없어요. 선례가 없다. 일본 놈 학교를 들어간 자들은 모조리 친일화됩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런데 일본 놈들이 700개 학교를 남기고 싹 2000개에서 1300개를 없애버리니까 어떤 반작용, 반항을 하기 시작하냐. 우리 조선인들이, 대한인들이 학교 안 가요. 학교 안 가고 옛날 서당을 다녔었잖아요. 서당을 다니다가 고종 황제가 신식학교를 다니라니까 다 나왔는데 그 일본 놈들이 싹 없애버렸구나, 또는 남은 건 친일 교사들이 가서 가르치니까 안 가고 다시 서당을 다시 찾아가요. 서당이 26,000여 개로 늘어난다. 아니, 이게 없애버렸는데 서당이 늘어나요. 서당은 이제 독립운동하는 그 장이라, 이게.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일제시대 때 공부한 사람이지만 일제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서당, 충남 서당 출신이에요. 서당에서 또 자기가 서당을 세우기도 하고 나중에 배워서 야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계몽해서 독립투사가 된 사람이지 일본 놈들이 세운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가령 일제 때 뭐 깨달았던 자들, 일본 학교 다닌 자들이 뭔가 자기 괴로우면 자기의 같은 동년배들이나 그 이전 선배들은 만주에서 피투성이로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은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있고 좋은 학교 다니고 뭐 조선 총독부 관리 이상 같은 거 관리를 했죠. 김혜경이.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헛소리나 계속 써놓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상이나 이 윤동주 같은 공통점은 서양에 대한, 그리고 일본 동경에 대한 엄청난 동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 일본을 가고 싶어하고 서양 대신에 닭 대신 꽁으로 일본 동경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도 동경에 여비도 없는데 어떻게 마련해하고 일본을 갑니다. 일본을 동경을 가서 보고 엄청나게 실망하고 돌아와서 더 술을 더 많이 퍼마셔요. 그러다가 이제 폐병 걸려 죽는데 아주 퇴폐적인 삶이죠. 근데 윤동주는 북간도 출신이에요. 북간도는 우리 독립투사들이 많이 거기서 생겨난 데인데 거기서 거꾸로 서울로 유학을 와요. 와가지고 연희전문학교 다니다가 동경을 그렇게 보고 싶어갖고 동경에서 거기 갑니다. 가서 어영부영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불령선인으로 몰려갖고 감옥에서 죽어요. 근데 현해탄을 도하를 하려면 창씨개명을 안 하면 티켓을 안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을 가고 싶어갖고 창씨개명을 합니다. 윤동주가. 이 괴적의 청년의 삶이 얼마나 그 꼬락서니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독립투사의 그 발상지에서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일본 가서 일본 동경 구경하려다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임시정부는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싸우고 있는 마당에. 근데 그런 것을 자꾸 찬양하고 독립투쟁 하다가 만주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은 하나도 기억도 않고 역사 거꾸로 배우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특징.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였다. 대한제국은 민국, 백성의 나라였다. 대한제국은 경제대국이었다. 대한제국은 군사대국이었다. 이 군사대국인 나라가 일본에 비해서는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늘 옆에 있는 나라보다 강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에? 에?
강해지려고 그래? 저렇게 자기 나라 형편을 모르고 있어. 북한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강해요, 약해요?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한데 왜 일본보다 약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일단 일본은 구적국 조항, 옛날에 미국의 적국이었다는 것 때문에 유엔 헌장에 의해서 차별받고 있고 안전보장이사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일단 미사일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미사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붙으면 일본에 상륙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미사일로 다 초토화 시킨 뒤에 안전하게 상륙하면 되는 거니까 3일이면 끝나요. 일본하고 지금 전쟁을 하면. 중국하고는 한 일주일이면 끝나요. 중국군만큼 무력한,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러시아군한테 괴멸당해가지고 일본군한테 맨날 져요. 걔네들은 싸움 뒤지게 못해요, 중국 사람들. 고구려 때 생각해 보세요. 수나라 계속 고구려 공고다가 망해버렸죠. 당나라도 끝내서 고구려 못 이기고 분열시켜서 신라하고 손잡아갖고 포위해서 이기는 정도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군사력이 강했고 약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아까 여러분 얘기하듯이 8대 군사 강국이라고 그랬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리고 그 육군 넘어가기 전에 일본 육군 병력은 월급쟁이들이에요. 출퇴근이에요, 출퇴근. 응?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나라 상선하고 해군 함정이 부닥쳐갖고 우리나라 상선하고 일본 전함이 부닥쳐서 전함이 두동강 사건이 지금 2번이나 일어났죠. 그리고 이 사건이 났는데 무선이 안 돼가지고, 이 군대의 비밀이니까 군대 무선으로 서로 소통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고가 났다는 걸 해군본부에 알려야 되는데 못 알려요. 못 알리고 스마트폰으로 이걸 알려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망신을. 스마트폰은 누구나 도청할 수 있는 건데, 어? 자기들 무선 모로스부로 때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갖고. 해군도 그렇지만 육군도 그 모양이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하고 질과 그게 또 양이 다릅니다. 우리는 60만 대군 정도 되죠. 걔네는 25만 정도. 일본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 최후의 쓰레기가 일본 육군에 들어갑니다. 한국의 육군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골라서 정예 장정을 뽑아서 군인을 만들어요. 학력 부족하거나 약간만 이상하면 군대에서 안 뽑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 딸들 특히 결혼시킬 때 군대 안 갔다 오는 놈은 시키면 안 돼요. 뭔가라도 하자가 있는 거라고. 군대 3년 제대로 갔다 오는가 봐야 돼요. 군대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대충 쓸모없어요. 그 우대해 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본 병력과 비교할 때는 최후의 쓰레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월급쟁이로 만들어주는 게 일본 군대라면 한국은 정예병 중에 정예병이다. 그런 점에서도 일본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엄청 열등하고 군대가 먹고 살기도 힘들죠. 거의 군대 들어가면 다 쇠약에 걸려가지고 부모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막 군대 가는 걸 아들 죽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단번에 돌파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졌어요. 나라가 안전보장, 그 나라의 안보를 지키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국론 통일 기제예요. 어떻게든 국론을 통일시키는 통일 기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끄럽죠. 맨날 정치가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국론 통일 기제가 있다. 아무도 말 못하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회 통과한 법률이야. 국회에서 2단 옆차기로 통과시켰던 물총을 쏴서 통과시켜서 통과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게 싸우다가도 통과되고 나서는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김 누구요?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면 통일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존속하는 이유를 잘 따져보세요.
국론 통일 기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민주적이고 하나는 완전 독재로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첨단 무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적절한 동맹이 있어야 된다. 적절한 동맹은 동맹을 맺었는데 우리를 꼬봉으로 만들어서 유성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동맹국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놈들을 동맹국으로 얻으면 안 돼요. 중국 놈을 동맹국으로 얻어갖고 우리가 주정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야 했고, 일본 놈을 동맹국을 맺었더니 우리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맹국은 옆에 나란히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그 안에를 땅을 자꾸 탐하게 되는데, 뭐 스위스처럼 그런 척박한 산간 벽지면 몰라도 한국처럼 엄청난 옥토를 가진 나라는 누가 탐내지 않겠습니까? 옆에 나라가. 그러니까 옆에 나라하고는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되 절대 동맹을 맺으면 안 돼요. 동맹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세틀리트 스테이트, 소위 뭐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위성국가를 만들기가 쉽다. 중국에 대해서 북한은 그들과 동맹관계에 있죠. 근데 하는 짓 보세요. 고구려사를 중국 놈이 다 뺏어가도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동북공정에 저항하죠. 그리고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동북아 재단 같은 국가기구도 만들었어요. 역사 훔쳐가지 못하게.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구. 그 짓을 안 해요. 중국한테 잘못 보일까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꼬봉이 되어가는 거죠. 앞으로는 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동맹이란 간단히 정리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야 될 것. 맞대더라도 조금 맞대고 있으면 괜찮아요. 땅이 너무 넓어서 우리한테 땅 욕심을 안 낼 놈들. 러시아는 괜찮아요. 한반도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땅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크릴리를 또 사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캄차카도 반절 사가라고 그러고 그럴 정도니까 영토에 대한 야욕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만약에 그들이 점령하게 되면 이미 노마르포 2세시에 나온 군사보고를 보면 총사령관이 황제한테 올린 거 보면 한반도를 만약에 직접 경영하려고 들었다간 삼면이 바다인데 일본 놈이 해군력이 엄청나게 강한데 그 방어하다가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중립지대로 남아있어야 우리 이익에 최대 이익이 있는 거지. 그걸 우리로 먹으려고 했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지 오래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한테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항공우주 발사 기술의 대부분은 러시아가 준 거예요. 뭐 많이 우리가 보상해 준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줬던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냥 공짜로 준 것도 많고 무기도 많이 그렇게 갖고 온 것도 많습니다. 옛날에 동맹관계를 고종과 맺었던 그 우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죠. 왜? 미국과 한미동맹관계에 있는데 러시아를 필요치 않으니까. 자, 미국을 따져보세요. 국경으로 따지면 빨리 국경을 맞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지하게 먼 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들이 필리핀을 경영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제국주의 시대에. 근데 필리핀을 영토 소유를 한번 해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또 자꾸 소시탄탐 노리고 나중에 45년에 해방이 될 때 필리핀부터 해방시켜버려요. 그냥. 더 이상 자기들이 경영하지 않겠다. 먼 나라니까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개원해버리는 거죠. 자발적으로. 미국은 우리 영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헤리티지 재단에서 지금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나온 그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맺은 동맹국 중에 한국만큼 성공적인 동맹이 없고 한국만큼 미국과 나란히 기술력이나 문화력으로 나란히 갈 수 있는 나라가 없고 따라서 가장 앞으로도 전망이 높은 동맹국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보고서를 썼어요.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는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근데 뭐 내 제자들이 영어로 돼 있어갖고 안 읽은 것 같아. 내가 설명을 내가 잘해놔서 그러는지.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서 우리를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제압을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대단히 공포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왜 중국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안 갖고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핵무기만 공포심을 갖고. 핵무기는 우리나라 남한에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여기다 서울에다 때리면 평양은 안전한가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을지 몰라.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그 피해가 아닌데 이제 핵무기 그러면 무서워서 그러는데 그러면 남한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죠. 난 똘팍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제조약을 2개를 어기게 돼요. 핵무기 비확산 조약도 어기게 되지만 AI 규정도 어기게 돼서 국제법을 2개를 어기고 그 다음에 남북 간에 1991년에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어요. 북한 놈들은 싸그리 어겼죠. 우리는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어겼으니까 우리도 어기자.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비핵화를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데 미국과 발맞춰서 우리가 갖게 되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우리도 할 말도 없고 중국에서 옆에서 옆구리 찔리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건 어리석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핵이 아닌 방법으로 도덕적인 비대칭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으니까 도덕적 우월성을 유지하고 그들이 비대칭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재래식 무기로 그들을 제압하거나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게 어떤 무기가 있냐. 현무포예요. 현무포. 그리고 미사일 지침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사정거리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3,000km까지 늘리든 5,000km까지 늘려서 모스크바까지 날아가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 나로도에서 쏘는 인공위성은 각도만 조금 달리하면 그냥 대륙간 탄도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로도에서 쏘아 올리려면 완전히 수직으로 쏘아 올려야 돼요. 조금만 틀면 국제법 위반이야. 근데 앞으로는 미국과 약속을 위반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왜냐하면 모든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기 때문에 사정거리든 탄두 중량이든 뭐 고체 원리를 쓰든 액체 원리를 쓰든 고체 원료가 훨씬 더 멀리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포는 거의 인공위성 정도의 그런 각도로 쏘아 올려서 성층권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다시 내리꽂히는데 내려올 때는 소리의 10배 속도로 내려옵니다. 탄도 중량은 약 5톤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위치 에너지로도 그렇게 빨리 내려와요. 그래서 길면 180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터져요. 벙커버스터라고 하는데 이게 김정은이가 땅굴을 많이 파놓고 여기저기 땅굴로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어디 들어있든 잡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서 거기를 잡네. 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한 100개 쏘면 어디 맞아 죽겠죠. 작년 3월부터 우리가 160기의 현무포를 배치했어요. 그것은 10분의 1 정도의 핵무기 위력을 갖습니다. 10발 쏘면 핵무기 한 발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핵무기에 대한 대칭 무기가 될 수가 있죠. 160기 이상 갖고 있으면 핵폭탄 16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늘리고 현무5를 개발하는 중이고 10톤 이상으로 그리고 사정거리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5발이면 핵폭탄 하나가 될 수 있는 현무5를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죠. 뉴스에는 신문에는. 그렇게 해서 막아내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1991년 비핵화 지침을 남북 공동선언을 전혀 어기지 않으면서 핵무기에 대한 대칭 무기를 가지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기 때문에 핵무기에 관련된 기술이 발전해서 한국도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키게 되면 플루토늄이 나와요. 핵무기는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순도가 20%밖에 안 되는데 원자탄을 만들려면 순도가 90% 이상 높아야 돼요. 높도록 그걸 순화시키는 과정을 재처리 과정이라고 그래요. 프로세싱 과정. 재처리하는 걸 미국이 모두게 막아놨어요. 네? 그래서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된다.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해서 핵무기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근거를 갖고 요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상당히 곤란한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을 해서 지금도 미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핵 추진 항공모함이죠. 이게
핵무기 제철이 못하면, 아니 그 사용 못하면 그것도 안 되지만 그것도 허가를 얻어야 되고 제철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되는데 무슨 근거냐? 일본은 제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왜 일본은 권리를 주고 우리는 안 주냐? 불평등 내부하지 말아라. 비핵화 핵 불확산 조약에 주권 평등 조항이 있어요. 이건 지금 주권 평등 조약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걸 요구해서 지금 바이든은 우리나라를 상당히 좋아하니까 살살살 구슬려서 재처리까지만 하는 겁니다. 재처리해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6개월도 안 걸려요. 근데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3개월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실제로 갖지는 않지만 그 재처리할 수 있는 권리, 일본과 대등한 권리를 확보하는 거, 네?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 핵무기를 갖지 않는 거야. 그래도 심리적인 무기는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핵무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못 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용 불가능한데 머릿속으로 막 사용해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제 공포심을 유발해서 쓰기 때문에 공포의 무기라고 그러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섣불리 굴면 그걸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나 제도 상태를 확보해 놓는 건 핵무기를 실제로 갖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가진 심리적인 효과는 누릴 수 있죠. 두 가지 조건, 아까 말한 현무5나 현무4와 이 재처리 권리를 획득하는 거, 이걸 통해서 그대로 첨단 무기를 통한 우리에 대한 제압, 첨단 무기, 핵무기는 분명 첨단 무기고 신식 무기예요. 신식 무기는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핵무기가 오늘날은 신식 무기죠. 그 신식 무기를 우리는 어떤 불법도 어떤 위법도 저지르지 않으면서 막아낼 수 있다. 아까 세 가지 조건 중에 신식 무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동맹은 설명을 드렸고,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핵무기를 얼마만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느냐 궁금하죠? 우리나라 핵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3,400발 1년에 한 100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북한은 지금 6발 정도 갖고 있어요. 북한은 1년에 2발 만들어요. 2발. 우리는 1년에 100발 만들 수 있어, 기술적으로. 3,400발 정도 만들 수 있고, 미국 사람들의 계산에 의하면 4,200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일본 놈들은 6,000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플루토늄의 양이. 그리고 그 놈들은 재처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재처리가 안 되고 쌓여만 있는 거예요. 완전히 똥 못 싸는 그 거미처럼.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그 정도 확보하려고, 네? 그 정도 확보하려고 무진 애를 쓴 거예요. 첫째, 그런 첨단 무력을 확보하는데 더 애를 썼고, 러시아와 동맹을 가꾸어 가는데 애를 썼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왕에서 황제로 높임으로써 이게 효과적인 국민 통일 기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 그 이전에는 너무 왕으로 있으니까 옆에 나라도 무시하지만 대원군이 10년 해먹고 갑신정변 이렇게 하고 왕권을 회절해버리고 임오군란 일어나서 회절해버리고, 네? 계속 옆에서 회절하고 일본 놈들이 또 포로 감금해서 회절하고, 이걸 높여갖고 내 말 한마디면 김정은 말처럼 먹힐 수 있는 그 국가 헌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황제국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국도 그냥 권력을 다 털어주려고 하는 탐욕에서 만들었다고 보지 말고, 이 안보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 국론통일기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대한제국을 어느 정도 얼추 이해하신 거예요. 자, 질문이 없으면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이제 두 번의 강의로서 저희가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
좀 많은 시간들이 있었으면 좀 더 우리가 역사를 더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러나 또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시고 뭐 의문 좀 있으시면 아마 교수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질문을 하시면 아마 다 대답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도 또 나와주시고 또 이렇게 멀리서 우리 교수님이 택시를 타시고 오시느라고 어제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열강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더 힘찬 박수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